네, 안녕하세요. 대한불안의학회 창립 20주년 특집 대국민 온라인 강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자는 최정호 교수님입니다. 최정호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이력이 대단히 많으신데 오늘 주제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PTSD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최종호 선생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제목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오해와 진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대로 바꿔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또는 이게 그래서 약자로 PTSD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PTSD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고 많이 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환을 뭐 설명하고 무슨 강좌, 의학 강좌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PTSD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오해를 규명하고 뭔가 새로운 진실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TSD라고 하는 질환,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외상이라는 거를 입고, 외상이 영어로 트라우마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을 당한 상태에서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트라우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옛날에 사실 둘 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어로 번역이 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가 우리말로 번역이 못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가 뭘까 할 때 사람마다 많이 개념이 다르고 뭔 스트레스고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닌지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트라우마란 말은 사실 익숙한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뭐 용어로 따지면 심리적 외상, 심리적 충격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뭐 몇 년 전부터는 워낙 트라우마가 이제 일반 대중분들께서도 많이 쓰시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나 트라우마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나한테 트라우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돼가지고 트라우마도 이제 많이 익숙한 단어긴 한데 과연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트라우마가 그냥 강력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보통 살다 보면 뭐 이런 그림 속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굴곡이 이렇게 뭐 살면서 어떤 큰 굴곡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처럼 그 굴곡 속에서 굴곡이 있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이제 힘들다가 좀 힘들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힘들어졌다가 회복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는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트라우마가 되면 사실은 그 순간부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굴곡이 있다가 없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시는데 그것이 트라우마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센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른 개념일 수 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이후의 삶은 단절되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걸 많이 겪는다고 하죠. 보통 나 오늘 회사 가서 트라우마 당했어. 우리 부장님한테 욕먹고 트라우마 당했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트라우마를 많이 겪는지 정말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의학에서 병원에서 얘기하는 트라우마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트라우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말하는 의학적 트라우마는 굉장히 좁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의학에서는 진짜 무슨 범죄라든지 전쟁, 폭행, 납치, 뭐 큰 재해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일, 그런 정도를 겪어야 트라우마라고 봐요. 뭐 죽진 않았더라도, 죽을 뻔하지 않았더라도 너무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죽었거나 이런 정도로 큰 사망 사건에 노출됐을 때를 트라우마라고 보고, 아니면 성폭행 같이 진짜 끔찍한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아니면 옆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를 내가 경험하거나 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트라우마를 당해서 사망했거나, 이 정도가 돼야 의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학적 트라우마는 굉장히 범위가 좁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보통 우리는 트라우마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트라우마는 사실은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일들에 압도당해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큰 충격이다, 압도당했다. 그래서 내 상태가 너무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흔히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가 아닐지라도 저게 트라우마가 돼 하는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육체 보전이라든지 그런 데 위협을 받았다는 느낌이 되면서 압도당했을 땐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 따지면 트라우마는, 의학적에서 따지면 사망, 상해, 성폭행, 학대, 고문, 뭐 큰 사고, 범죄 이 정도 당해야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의학적 트라우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범위를 넓게 가시면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압도당해서 어떤 뭐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됐다는 느낌 같은 거 있을 때 말이죠. 그게 흔한 게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질을 당했거나 뭐 위협을 당했거나 뭐 따돌림, 학대, 폭력 이런 거죠. 학폭이라든지. 사실 내가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크게 다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멍이 들지도 않을 정도로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압도가 됐다고 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좁게 보면은 요 정도만 있는 것들을 트라우마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넓게 심리적으로 압도되고 충격을 받았던 일들을 따지면 꽤 흔하게 트라우마를 겪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는 흔히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의 상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이것도 약간 오해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가 과연 마음의 상처일 것일까? 마음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농담처럼 많이 하죠. 마상을 입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마음의 상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사실은 마음의 상처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라우마는 이 마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라우마를 당하면 내 몸에서 변화가 옵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호르몬 변화를 떠나서도 나의 자세, 호흡, 몸의 긴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 심박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트라우마가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나 생각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의 변화가 가져오는 것들이 사실은 몸의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이 감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트라우마를 당한 분들을 보면 별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그때 기억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오는 순간 확 나빠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문제되고 마음이 상해서 생긴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것들이 트라우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분야의 유명한 책 중에 Body Keeps Score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새겨진다는 얘기거든요. 내 몸에 점수가 새겨진다는 것처럼 어떤 것들이 다 새겨져서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에 무엇이 남는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가 아니고 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억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몸을 떠나서요, 우리가 보면 약간 더 넓은 범위까지, 삶에 우리가 몸, 마음이 있다고 보면 약간 몸, 마음을 뛰어넘는 어떤 영성적이나 그런 태도적인 것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믿음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오게 되죠. 내가 그래도 살아왔었는데 나는 안전한 곳은 세상은 없어. 뭐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못 믿어. 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 잘못이야. 난 망가졌어. 난 다시는 정상이 되지 않을 거야. 사랑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과 태도가 붕괴되고 변화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사실 본인 느낌을 따지면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처음에 트라우마라고 정의할 때 삶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내 삶 자체가 깨진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뭐 갈래갈래 찢어진 것 같고 다시는 온전해지지 못할 것 같고 영혼이 깨진 것 같고 공허해지고 뭐 망가지고 미쳐가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희생자가 된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내가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기의 어떤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들이 이 트라우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를 입었다 하면 이 PTSD,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PTSD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PTSD라고 하는 거는 여러 트라우마 중에 내가 거쳤을 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한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중에 어떤 장애를 PTSD라고 하는데 PTSD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사건, 사고, 그 순간이 트라우마 입었던 순간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너무 몸이 긴장돼서 과도하게 각성이 돼 있고 내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하고 트라우마랑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세상과 좀 이렇게 해리되는 느낌, 뭐 현실과 분리되는 느낌, 뭐 기억 상실, 이인증 같은 게 나타나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PTSD의 증상이 보여집니다. 이게 있지만 사실은 PTSD의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보통 이게 PTSD인가 할 정도의 굉장히 다른 여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PTSD를 유발하는 것이 트라우마라고 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에서 심리적으로 따지면 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정서가 조절이 잘 안 되고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뭐 죄책감이 든다든지 심지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까지 심리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도 전형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잠 못 자는 거, 안절부절, 여기저기 아픈 거, 속 자체 불편하고 소화 잘 안 되시는 것도 그렇고 호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피로하다든지 그런 실제로 몸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행동적으로 따지면 안절부절하게 되고 행동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위험한 행동하든지 화를 낸다든지 스스로 자책을 한다든지 뭐 자해 자살 이런 거 많고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내가 트라우마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독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수가 많고요. 요즘에 마약 이런 것까지 좀 흔하게 쉽게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같이 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그곳에서는 이 PTSD 환자분들이 꼭 마약으로 연결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중독이 사실은 이런 화학적 중독, 소위 얘기하는 약물 중독뿐만 아니라 뭐 행동 중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무슨 도박이라든지 뭐 성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까지 나오는 행동 증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어떤 약속을 지킨다든지 이런 게 어렵고 내가 어떤 책임지고 어떤 맡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사람들이 날 잘 못 믿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도 사람은 잘 못 믿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힘들고 트라우마랑 관련된 것들 자꾸 피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의식도 높아지고 불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대인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들이 어렵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이 어떤 삶에서 단순히 몸과 마음과 행동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걸로 하잖아요. 그런 데서 큰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뭐 굉장히 삶이 무의미해지고요. 거의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이 되고, 내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소외된 것 같고 단절된 것 같고, 신앙심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원망도 생기고 배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위축도 되고 아니면 영적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나타나면서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트라우마가 벌어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다 한 개의 질환 같은데 사실은 이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PTSD의 증상들, 대표 증상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또 몸의 어떤 신체적으로, 행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PTSD와 트라우마 때문에 벌어지는 질환을 같은 거라고 보는 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받으면 무조건 PTSD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해서, 우리 트라우마를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얼마나 겪느냐 하면은 꽤 많은 분들이 겪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고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해서 다 PTSD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PTSD라고 하는 건 트라우마 이후에 벌어지는 어떠한 특별한 증상이 있는 질환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외상을, 이게 트라우마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트라우마 자체가 외상이니까. 근데 신체적으로 어디 다치지 않았더라도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러니까 외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했고, 외상을 당한 이후에 굉장한 증상이, 외상성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인해서 내 삶이 단절될 정도의 트라우마 스트레스를 당해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스트레스랑 다른 거죠. 내 삶이 다 달라지지 않을 정도의 일상적인 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상이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당한 이후에 벌어지는, 즉 트라우마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장애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트라우마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증후군의 하나인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병으로 나타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우울증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 되게 우울해지시고, PTSD는 아니에요. 트라우마 이후에 PTSD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울증은 올 수 있죠. 불안장애도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술 드시고 소위 얘기한 물질 중독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행동이 막 폭력적이 되거나 충동적이 되는 것도 많이 있고, 몸이 아픈 데가 많으니까 신체적인 증상도 많이 생기시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앞으로 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사고 때문에 강박도 생기고,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내가 죽은 것 같이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답답한 걸 잘 이기지 못하시니까요. 뭔가 자해라는 현상은 쉽게 생각하면 무엇인가 터질 것 같이 너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해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감정 표현하기도 되게 어렵고, 인격 자체도 변하게 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신념 자체도 변하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PTSD만 일으키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딱 트라우마를 당했어요. 그런데 PTSD가 하도 뉴스나 어떤 인터넷 같은 데 많으니까 뭐 어디에 과도각성이니 과하게 놀라고 회피하고 그곳에 잘 못 가고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하는 침습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게 PTSD라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트라우마를 당했는데 그런 건 없어.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트라우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PTSD 없이도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무서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트라우마를 잘 이해하고 PTSD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PTSD 증상 이외에도 어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PTSD는 트라우마 이후에 일부만 생기는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전형적인 증후군 증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PTSD는 별로 많지 않겠네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트라우마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트라우마가 너무 많기 때문에 PTSD란 병 자체도 그렇게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 PTSD가 우리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 일상생활에서 일반 인구 중에서 PTSD를 겪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트라우마 이후에 증상이 생겼다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PTSD 같은 증상을 가지고도 이것이 트라우마 때문에 생겼는지를 잘 모르세요. 일단 병원에도 잘 안 가고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그냥 어디 몸이 아파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심리적으로 안 좋아요라고만 답을 하지 그것을 트라우마랑 연결해서 이해하시질 잘 못하기 때문에 PTSD 유병률 조사, 특히 우리나라 유병률 조사에서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잘 된 유병률 조사가 하나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조사인데 요 조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그래프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사건들을 훨씬 많이 겪을 수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또 우리나라도 그 어떤 총뿐만 아니라 그런 폭력에는 굉장히 많은 폭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저는 이게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앞에 파란색, 좀 진한 파란색,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평생 살면서 겪는 트라우마의 빈도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보면 전 인구의 한 반수 정도는 내가 살면서 인생이 변할 정도의 트라우마 사건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정말 내 인생이 변할 정도의 트라우마는 50%?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좀 더 많이 겪죠. 이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때문에 사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봤을 때 재미있는 거는 뭐 재밌다고 좀 더 그렇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 그만큼 PTSD가 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 뭐 적게 보면 10%, 많이 보면 20%, 뭐 30% 가까이도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에서는 PTSD가 적게 옵니다. 트라우마를 많이 겪어도. 이게 약간 유병률 조사가 좀 높게 나온 건 있죠. 보면 남자들은 평생 유병률이 8%, 여자들은 20% 가까이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PTSD는 여자들 중에 20%는 PTSD가 평생 한 번씩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되게 높은 거죠. 세상에 이렇게 높은 질환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뭐 정신과 병 중에서 뭘 잘 아실까요? 조현병 같은 거. 굉장히 끔찍한 질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주 심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현병은 전체 유병률이 평생 유병률이 1% 정도거든요. 뭐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울증 질환도 뭐 많이 봐야 5%,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3, 4%, 5%, 10%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어떤 통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성에서 20% 이상의 PTSD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걸 보면 남성들은 트라우마는 많이 겪었을지라도 PTSD로 연결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좀 대충 얘기를 하면 트라우마 겪으신 분들 중에서 10% 정도가 PTSD가 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한 90% 정도는 트라우마를 겪더라도 PTSD가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여성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높죠. 이 통계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 중에 한 20%가 넘죠. 훨씬 높아지죠. 굉장히 많은 수들이 거의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의 한 4분의 1 아니면 뭐 3분의 1 또
또는 2분의 1에 가까울 정도로 PTSD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그래서 대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 중에 한 많이 보면 한 20, 30% 이상들 또는 40% 가까울 정도까지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것들이 여성분들한테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확률은 좀 적더라도 실제로 인생에서 살면서 PTSD를 겪을 확률은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PTSD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내가 PTSD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TSD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유병률 조사가 뭐 이렇게까지 많다. 이걸 5명 중에 한 분은 PTSD라는 거잖아요. 평생.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PTSD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트라우마는 상당히 꽤 많은 분들이 전 인구의 반수 정도는 살면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들 중에 조금 이해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다 PTSD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꽤 많은 분들이 PTSD가 되긴 하는데 또 의외로 상당히 많은 수가 어떻게 보면 80%, 90% 정도는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특별히 PTSD라는 질환에 이완되지 않고 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TSD가 굉장히 많은 질환이긴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다 PTSD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PTSD를 공부하고 이해한 거는 잘 치료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PTSD가 치료가 정말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뭐 약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약물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데 이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TSD는 상당히 트라우마로 인한 다른 문제들 소위 말씀드린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신체적, 영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PTSD 자체의 치료 플러스 트라우마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른 일들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진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받으면서 내가 가진 어떤 자원, 리소스라고 흔히 얘기하죠. 내가 가진 어떤 심리적 자원, 이런 것들이 강하시고 관계 자원 이런 것들이 강하고 영적 자원이 강하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를 입고도 PTSD로 가지 않고 잘 감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기가 어렵고 일단 PTSD가 발병이 됐다고 하면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제공되는 게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세월호니 이태원이니 이런 큰 트라우마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PTSD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이란 건 뭐냐면 그때 트라우마 경험자들을 충분히 도와주는 거죠. 물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그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이분들이 PTSD로 가지 않고 병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왜 그런 사람들 도와요라고 하지만 이 PTSD는 그야말로 그렇게 어떤 공적인 재난에서 생기는 PTSD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가 거기에 동참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시면 실제로 PTSD 환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PTSD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뭐 관계가 됐든 마음으로 자원이 됐든 영적인 자원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PTSD는 어떻게 보면 자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원을 퍼부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PTSD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요약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고 흔히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법들이 3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이렇게 화살표로 돼서 쭉 이렇게
뭐 연결되는 것처럼 돼 있긴 하지만 이 프로세스, 이 과정대로 되는 것들이 제일 좋긴 하죠. 하지만 이것들을 이 뒤로 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뭐 약물을 쓰든 어떤 심리적인 방법을 쓰든 해서 트라우마를 입었던 환자분들이 PTSD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정합니다. 안정시키고 그것이 약이 됐든 어쨌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치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안정화 기술도 있고 정서 조절 기술도 있고 뭐 자원 확보하는 것도 있고 자기 조절 훈련 기술도 있고 하여튼 스스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기법을 써서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PTSD 치료의 대부분은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정시키는 것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끔찍한 기억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아주 그 의학적 트라우마에서 가지는 그 순간에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자꾸 떠오르고 그 끔찍한 기억들, 그 기억들을 잘 처리하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노출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EMDR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트라우마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료가 뭐냐면 세상과 재연결되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는 내가 어떤 살아왔던 삶 속에서 단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가졌던 세상과 끊어진 것들, 내가 가졌던 어떤 자원들, 대인관계, 주변 사람, 나의 영적인 어떤 치유가 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과 끊어진 관계를 재연결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안정화됐다가 기억 처리했다가 재연결하고 안정화되고 기억 처리하고 재연결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트라우마 치료, 특히 PTSD 치료는 이 특히 기억 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치료, 베이스가 되는 치료, 기본이 되는 치료는 안정화 치료다. 그래서 우선은 안정화 치료만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치료들이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트라우마 치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봤을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도 도입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어떤 기억의 문제 그것만을 해결하는 것들은 아니죠.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이 나왔던 트라우마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그런 수많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들이 결국은 그 충격, 그 심리적인 압박감, 압도감을 더 이상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려고 대처하려고 그 증상들이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 치료는 나왔던 증상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안정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치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방점이고 동시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자체가 단절된 게 있잖아요. 연결감, 유대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면에서 겪었던 어떤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트라우마가 왔을 때 90%의 분들은 병이 나지 않고 견디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증상에서 견뎠던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옆에서 그 자원들이 부족하셨다고 생각돼서 증상이 나올 때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자원들이 낮아서 생겼기 때문에 그 자원을 높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원 내 삶의 어떤 통합, 어떤 영적인 부분, 유대감, 연결감 같은 것들을 높이는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하시는 것들이 트라우마 치료다. 트라우마 치료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 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가졌던 심리적인 또 신체적인 뭐
여러 가지 행동적인, 영적인 부분에 여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의 여파에서 내가 거꾸로 다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 재통합해 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트라우마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영화라든지 그럴 때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이전까지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에서 무너진 그런 폐허 속에서 새로운 건축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사실 그런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완벽하게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너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고 내 가진 자원들을 높여가는 작업만 가지고도 사실 트라우마 치료는 굉장히 훌륭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작업, 흩어진 것들을 쌓아나가는 작업이 트라우마 치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범위가 많고 넓은 것들이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웠겠지만 하여튼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한 35분 정도 강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릴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어떤 얼개 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또 뭐 질문도 해주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미흡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호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트라우마를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국내에서는 최종호 선생님께 제일 많은 가르침을 받고 네, 환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이 그 라이브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소개는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질문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님께서 이런 그 비유적으로 이제 중국 축구가 한국을 무서워한다면서 공황증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도 PTSD가 올 수 있는지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공황증 정도를 트라우마 정도라고 보기는 왜냐하면 그러고 트라우마였으면 중국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어떤 뭐 남의 나라 축구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크게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던 건 트라우마라는 건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제 저거는 공황증에 PTSD가 오는 정도의 트라우마는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일종의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공포증 비슷한 거는 올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면 약간 선수들이 기도 죽고 그게 이제 중국 그 전체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축구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약간 두려움도 더 하게 되고 자신감도 좀 잃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PTSD나 트라우마하고는 연관된 건 아니고 조금 더 긴장이 더 많아지고 좀 더 두려워하는 것들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뭐 물론 뭐 전쟁이나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집단적으로 PTSD가 충분히 올 수도 있는데요. 공황증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PTSD 쪽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안타까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올해 초에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그 사고가 크지 않아서 신체적으로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좀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지 차를 타면 심장,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고 또 이게 밤마다 사고 당시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녀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든 저희가 진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PTSD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명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게 어떤 특히 사고 났을 때, 보통 한두 달 정도는 저런 증상이 나오는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어쨌든 충격이잖아요. 우리가 꼭 다치지 않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렵고 충격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저런 비슷한 증상이 있고 잘 놀라고 답답하고 뭐 울렁거리고 또 꿈꾸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달까지는 우리가 PTSD라는 진단을 내리질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적어도 한 달이 넘어가도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문제다라고 우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올해 초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0개월 이상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지났으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완화가 되거나 그럴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를 타면 계속 불편하고 근데 이게 아이가 사실 저게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평가는 한번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아이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이 되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지에 뭐 당장 약을 드세요, 치료를 하세요 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아이한테 남겨진 것들이 꽤 큰지 아이가 또 그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 정도를 한번 해보시면서 진료는 한번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하셔가지고요, 뭐 상황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 검사 한번 진행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서연님께서 올려주신 거는 이게 좀 자세하게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초록초록 분님 그 교수님 강의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 PTSD로 인한 불안은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무뎌질 수도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 이후에 PTSD로 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PTSD로 가지 않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근데 걸러졌는데 PTSD가 왔다고 했어요. PTSD로 인해서 완전히 약간 트라우마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근데 PTSD가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쉽게 잘 안 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꽤 많은 수가 사실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PTSD를 겪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둔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덜 불안해지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과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조금 완화되고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둔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좀 덜 쓰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경과고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나아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이 계속 있다. 그다음에 내가 살면서 사는데 꽤 장애를 받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치료를 하셔야죠. 무뎌질 수는 있지만 그 남은 것들이 꽤 나한테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아직 무뎌지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받으시고 치료받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 중에 분명히 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신데 선뜻 진료나 상담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트라우마 자체에 대해서 또 상담이나 진료를 할 때 또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어서 이제 실제로 전문가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요. 물론 트라우마인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그 두려움에 내가 그 끔찍한 얘기 그걸 기억해서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없어서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남한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얘기를 해봐도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음식을 먹다가 굉장히 얹혔어요. 굉장히 딱 얹혀 있단 말이죠. 얹혀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해내거나 변으로 소화시켜서 완전히 해결하거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연 치유가 돼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그대로 있고 그것들을 내가 소화도 못하고 토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갈 거니까.
이 계속 가는 걸 가지고 트라우마의 어떤 것들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내가 가진 고통을 이제는 조금 멈춰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첫 번째 단추가 토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토하기 시작하시고 자기 이야기를 좀 나누기 시작하는 걸로 하셔야, 적어도 그렇게 돼야 내가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있는 고통보다는 덜 할 수 있다. 그것이 트라우마 치유의 첫 단추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좀 보겠습니다. 좀 가급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 질문을 좀 어,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할로윈이었다고 그 뉴스에서 할로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몇 년 전 그 이태원 참사가 생각나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속이 안 좋아지는 기분을 느꼈는데 이것도 PTSD의 일종인지 뉴스로밖에 접한 게 없었는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이상했다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아직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접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그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서적인 아픔들을 여전히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런 것도 PTSD로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저거는 저 정도 되는 거는 사실은 내가 그 할로윈 결국 이태원 참사에서 그 어떤 희생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내가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죠. 사실은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기보다는 기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을 생각하는 어떤 기분이 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그 기념일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주년 때, 2주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PTSD의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뉴스로밖에 접한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뉴스 속에서 나는 거기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병적인 현상은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기능이 나빠지거나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PTSD가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김민님 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런 어떤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기억이 올라왔던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병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그래야겠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이상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저럴 때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던 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거고, 사실은 김민님의 진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거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억에 남는 혹시 교수님 환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트라우마는 특히 이제 정말 살면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사연 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더라도 사실 내가 현재 그 트라우마로부터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트라우마 얘기할 때 뭐 제가 늘 기억하는, 정말 수많은 트라우마를 한 번에 겪으신 분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살면서 이 정말 끊임없는, 우리가 그 복합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치료가 될까, 이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그런 정도의 끔찍한 증상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으셨어요. 이 트라우마는 정말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그 트라우마로부터 내가 견디고 버티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얼핏 그분 생각이 나서 약간 저도 좀 울컥한데, 사실은 지금은 그 트라우마로 살아남으신 그분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뭐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트라우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단초가 사실은 치료겠죠. 어떤 내가 평가도 받고 치료도 하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그렇게 치료가 쉽게 되는 병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남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정말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최종훈 교수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4시부터는 김원 교수님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